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휴가 준비로 다들 분주하시죠? 아무래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바닷가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가까운 곳에 금융 서비스 받을 데가 없어서 곤란했던 경험들 한두 번쯤 갖고 계실 겁니다. 휴가 시즌을 맞아서 금융권이 피서지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서비스를 잘만 활용하면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센 경제 매거진 첫 순서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금융권의 이벤트와 서비스로 실속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휴가철 맞아서 금융권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아주 활발하게 느껴지는데 자세한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휴가철을 맞아 금융권도 고객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들은 무료 대여금고 이용 서비스와 해변은행, 또 각종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휴가철의 경우 은행 이용자 수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들은 해변은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 붙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금융계의 휴가철 마케팅은 사실 따져보면 한참 된 그런 역사 깊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올해 기존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기 불황으로 고객들이 주머니 여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를 고려해서 은행들은 가족 단위의 물놀이 공짜 이벤트, 휴가비 지원을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건 휴가철 무료 대여 금고 서비스 이용의 경우 과거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시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일부 은행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로 은행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뭔가 중요한 것들은 은행에 미리 맡겨두고 휴가를 다녀오면 마음도 편했는데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은행이 줄고 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금융권마다 새로워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해변은행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휴가철이면 은행들이 빼놓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이동점포인 해변은행인데요. 은행들은 해수욕장 등 피서 인파가 많은 곳에 이동식 점포를 개설하고 각종 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8월 9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 주차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출금, 송금, 예금, 카드 신규 업무 등을 볼 수 있고요. 주말 및 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 자동화 기기만 운영됩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6일까지 강원도 경포 해변 인근의 이동점포를 운영하고요. 신한은행도 8월 6일까지 강원도 왕상 해수욕장에서 이동점포를 열고 기업은행은 8월 14일까지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이동식 지점을 운영합니다. 휴가를 갈 때마다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짐 좀 봐주세요. 이러면 부담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난, 분실 우려가 있어서 이 해변은행 서비스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잘만 이용하면 정말 편리한 서비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그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 이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여금고 무료 이용 서비스란 매년 휴가철에 집을 비우고 여행 가는 이들을 위해 은행에서 무료로 기증품을 맡아주는 서비스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4대 수중은행 2,300여 개 점포에는 모두 35만여 개의 대여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름 휴가철에 무료로 금고를 대여해주는 것은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정도인데요. 특히 우리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은행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7일까지 전국 620여 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 무료 임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무료 임대 기간은 서비스 기간 내에서 고객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도 오는 8월 말까지 32개 영업점에서 휴가철 대여금고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각종 귀금속과 유가증권, 현금 등을 맡길 수 있고요. 대여금고를 이용하자 하는 고객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휴가철마다 어디가면씩 나오던 소식 중에 하나가 빈집털이 이런 얘기였는데 휴가 간 티를 안 내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됩니까? 네, 각종 휴가철 관련 이벤트도 쏠쏠한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해 물놀이시설 무료 및 할인 입장 이벤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8월 말까지 KB카드로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00명에게 워터파크 입장권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요. 300명에게는 무료 입장권 한 매씩을 증정하고 700명에게는 70% 할인 쿠폰을 나눠줍니다. 기업은행도 BC카드와 함께하는 공동 이벤트를 연말까지 실시하는데요. 설악 와터피아, 오션월드 등 주요 테마파크 이용료를 10에서 40%까지 할인해줍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 뱅킹을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했거나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추천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면 한 번당 포인트 1000점이 생기고요. 포인트 점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형 기프트카드 제공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인터넷 전용 예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전환한 고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바캉스에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 정말 적극적인 이용 자세가 훨씬 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직접 보이는 반응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들 서비스의 경우 이용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의 경우 매년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점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원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해변은행의 경우는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에 설치돼 고객들이 손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해변은행의 경우 수박 나눠주기 행사 등 고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아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무료 금고보다는 해변은행이 은행 홍보와 고객 유치에 더 좋기 때문에 해변은행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동점포는 몇몇 은행에서 운영 중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이용해 보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분들과 견학 또는 구경 삼아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호기심에 실제 거래를 해보시고 만족도도 무척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민박집이나 상가 등에서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강하신데 A팀을 통한 현금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좋으신 편입니다. 화기휴가철 대여금고 이용 서비스는 이용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이용하셨던 분들은 매년 다시 이용하고자 하시며 본 서비스 이용 후 당행 거래가 없던 고객님들을 새롭게 당행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여금고나 해변은행 같은 경우 이용해보면 그 효과에 정말 놀라실 정도일 텐데요. 이게 알고 이용하면 좋을 팁,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은행마다 해수욕장 한 곳에 해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로 장소가 겹치지 않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은행도 이용해 보시고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무료 대여 금고의 경우 은행이 금고에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권이 제공하는 할인 등 휴가철 이벤트의 경우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인 폭도 놀이시설 등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느긋하게 휴가 계획 세우고 즐기는 분들이야 예외겠습니다만 삶에 쫓겨서 바쁘다 보니까 몰라서 혹은 또 귀찮아서 이런 서비스 이용 안 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올여름엔 한번 실속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금융부의 김용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의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욕까지 입맛까지 잃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보신 음식이죠. 보신 음식.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테크 플러스에서는 원기 회복에 특히 효과가 있는 한 그릇의 보약 보신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착한 가격은 당연한 거고요. 오골계 전복 낙지는 전복게탕부터 또 흑염소 15가지 한약재로 맛을 우려낸 흑염소 전골까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보신 음식의 열전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름의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땡볕에 맞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 그들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산에 가요, 산에. 바닷가 가요. 집에서 보내요. 여름에 시원한 음식으로 이제 먹고 삼계탕, 보신탕, 콩국수, 냉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가. 여기 한 그릇만 먹어도 지쳐있는 심신의 피로 확 잡아주는 한 그릇의 보약을 소개해드립니다. 처음 만나본 여름 이겨내는 요리의 재료는 예,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멀리서부터 확 눈에 띄는 검은 동물들의 정체. 제작진들이 가까이 다가서자 정체를 드러내는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오골개. 워낙 귀하다 보니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고 잡아야 하는 오골개. 한참 만에 포획 성공. 이 오골개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 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냄새만 맡아도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는다는 한약들.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 나셨으니 모두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약재가 환기, 당기, 감초, 구기자 해서 등등 해가지고 한 40여 가지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약재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40가지 한약재를 한꺼번에 냄비 안으로 퐁당 넣은 다음 오늘의 주인공 오골개도 입수. 그런 다음 한참 푹 익혀줘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압력에다 한 40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골개가 부드럽고 아주 담백해요. 냄비에 40분간 삶아 진하게 우려낸 오골개 국물. 거기에 피로해진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바다의 산삼 전복까지 준비 완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힘 좋은 낙지에 조개 등 각종 해산물이 듬뿍.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아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냄비에 대나무를 끓이시는 사장님. 혹시 이것도 같이 넣고 끓이시는 건가요? 이 마음의 심정을 안정시켜준다, 이 대나무 향이. 그래서 대나무를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나무 그릇에 다슬기죽을 뿌린 다음에 푹 고운 오골개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을 달궈 그릇에 넣는 사장님.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이 죽도 빨리 식지 말고 손님 드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줘요, 죽 온도를. 이렇게 옥도를 넣어주면 오랫동안 그 맛이 유지된다고. 거기에 전복, 낙지도 함께 올려주면 오골개가 해산물과 만나 보다 구수한 맛이 우러나온다는데요. 구수하고 깊은 맛, 대나무 전복게탕 완성. 완성된 전복게탕 나오자마자 반갑게 맞는 손님들. 몸에 좋다는 최고의 보양 재료들만 엄선하여 만든 그 맛. 어느새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한 그릇이 뚝딱 해치워지는데 정말 신선이 따로 없다. 야, 기훈이. 이거 힘내봐요.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보양식으로 쫙. 자, 올여름 무더위 대나무 전복게탕 하나로 무더위 끝내자 말이야. 전복게탕의 도전장을 내민 복다림 음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중복날이라 몸보신하러 왔죠. 봄날을 맞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을 먹기 위함이라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예, 저희 집의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름에 이것을 빼놓고는 보양 음식을 논할 수 없을 만큼 힘 좋고 맛 좋은 미꾸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미꾸라지라고 하는데 웬 불고기를 드시는지?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나요? 이거 정말 미꾸라지 맞아요? 미꾸라지 풀을 떠서 불고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도 생소한 추어불고기를 맛보기 위해 주방을 급습. 힘이 팔팔 도는 미꾸라지를 잡아 포를 뗀 다음 각종 양념을 넣어 바르면 추어불고기가 됩니다.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비린 맛이 없어지고 독특한 맛이 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미꾸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야채도 차곡차곡 깔아주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 추어불고기를 얹으면 되는데요. 불에서 지글지글 보기만 해도 알싸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추어불고기가 완성. 이번엔 국물만 먹어도 힘이 나는 추어탕. 그런데 순수 미꾸라지를 가는 사장님. 요즘 사람들은 믹서로 갈아서 하는데 그러면 뼈가 자금자금 씹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해요. 지금까지 전통 방법으로 맛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장님. 이렇게 하면 더욱 고소한 맛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각종 양념을 넣고 열무, 우거지와 함께 들깨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그 옛날 시골에서 맛보던 고소하고 깊은 맛 그대로 전해지는 추어탕이 완성. 추어불고기 나왔습니다. 이게 미꾸라지 맞아요? 추어불고기? 장어처럼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장어랑 갖다 줬네. 진짜 이거 장어처럼 생겼네.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남녀노소 사랑받는 추어불고기.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
맛있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 불고기 맛이 나. 자기도 한번 먹어봐. 처음에 장어인 줄 알았는데 장어 먹은 거보다 질기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담백하고 지금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무더위 제철을 맞은 한 그릇의 보약. 추어탕을 먹자마자 힘이 불끈. 잃어버렸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이 추어탕이 원기 회복에는 최고예요. 딴 거 못할 것도 없어. 이거 먹으면 최고예요. 올여름날 추어탕으로 날리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여주의 한 맛집. 복다림 전문점답게 자리에 앉아 벌써부터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 올여름은 뭐 무난하게 잘 먹겠는데. 이 한 그릇으로 원기 회복하는 한 그릇의 보약. 그 주인공이 이 안에 있다는데 그것은 흑염소가 있는데요. 흑염소는 자체만으로도 사람한테 좋은 거고요. 특히 원기 회복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만들지 않고 이동하는 사장님. 마치 보물 창고라도 되는 듯 그 안에 꽁꽁 숨겨둔 것은 각종 한약재들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흑염소 고기에 한약재를 함께 넣으면 흑염소의 효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데 엄나무, 벌나무, 녹각, 한기, 인삼모 등 거의 10가지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한 소끔 푹 고아 만든 흑염소 육수. 반나절 동안 냄비에서 끓여줘야 비로소 진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사골이 진하게 우러나기 위해서 또 한약재가 우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끓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약재의 기운을 머금고도 탱글탱글 육질이 풍부한 흑염소 고기. 오늘 소개할 음식은 흑염소 전골. 먼저 냄비에 각종 채소를 넣고 흑염소 고기를 얹어주는데 특히 흑염소는 허약 체질을 보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서 심장을 안정시킨과 동시에 한우통에 특효가 있는 귀한 음식. 마지막으로 밤 대추를 넣으면 흑염소 전골 완성. 흑염소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기려면 흑염소 갈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법. 각종 양념을 깔고 갈비를 살가 바르는데 이 갈비는요, 진짜 몇 개 나오지가 않아요. 참 귀하고 몸에 좋은 거예요. 한약으로 우려낸 쫀득한 고기를 냄비에 담고 아삭한 채소를 곁들이면 한복더위 저절로 물러간다는 흑염소 갈비 완성. 이 맛을 위해 여주까지 찾아온 손님들. 한번보자. 음식이 놓이자마자 갈비찜으로 절로 손이 가고 그게 진짜. 씹을수록 구수하고 쫄깃한 이 맛을 보고 나면 잊을 수가 없다는데요. 역시 그 양식은 흑염소 할비니까. 진짜 제맛이야. 그래. 올여름 무더위도 주춤 물러서는 듯합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연이은 열대야의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무엇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보신 요리를 통해서 무더위도 잡아주고 잃어버린 입맛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바로 녹색 성장인데요. 이 투자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시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녹색 성장 시대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TFCB 재무 컨설팅의 김형철 재무설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녹색 성장이라는 이슈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환경 문제 심각하고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텐데 실제로 우리 지구촌의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시 살펴드리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죠. 표에서 보시면은 특히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최대 그 6.5도 이상 상승을 하고요. 해수면 같은 경우 65cm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화되고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온 상승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비의 형태도 이제 국지성 호우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생태계에 대한 균형도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동남아 다녀오신 분들 체감하시는 스콜처럼 잠깐 내리고 멈는 비가 우리나라에도 올여름에 특히 자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정말 공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 성장에 투자하면 그만큼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탄소 시장의 경우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우선은 전망이 밝고 이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를 기본으로 하여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점차 심해질 것이 확실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온실가스,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배출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각 국가 간의 탄소 경쟁 구조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의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탄소 사업이라든지 관련돼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도 커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온실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계획이 각 나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계의 구조가 저탄소형 구조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성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 전망에 좋은 곳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CO2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들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계속적인 협약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2009년 12월에 이뤄지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협약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저탄소에 대한 준비 사항에 따라 가지고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토 의정서 좀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이제 코펜하겐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이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주도한다고 기업들이 잘 따라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잘 따라오지 않을 경우 어찌어찌 하겠다, 이 규제 같은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규제에 대한 방법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 그리고 오염시설에 대한 직접 규제, 그리고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네.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산 단가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높은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연 친화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성장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어떤 것보다 이제 우리 모든 산업이 친환경을 외치도록, 안 그러면 부담을 더 늘려서 원가에 반영되고 자연 퇴출이 되게끔 유도한다. 예. 이 방식의 방향은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 뭐 하이브리드 카야 요즘 얘기 많이 들어봐서 예. 개념은 잘 몰라도 예. 친환경적인 차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전력망에다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IT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건물 같은 경우 낮에는 태양열을 사용을 하고 그 남은 거를 가지고 저녁 때 다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만 빛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옴니 시스템, 그리고 일진전기, LS산전, 누리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이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개별 종목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매월 적립적으로 이러한 주를 조금씩 사놓는 것도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전력망에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명하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녹색 시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맞습니다. 각국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각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을 위한 움직임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녹색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녹색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09년 2월에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000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기후보호법 등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가장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그 EU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 국가에 지금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쿠다 비전이 발표가 돼가지고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해서 60에서 80% 감소를 시키고 신규 주택의 70%를 태양 발전 설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7월 초에 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간 매년 총 107조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녹색 기업도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특히 이제 태양전지 분야라든지 풍력터빈 부분 이쪽에 대한 세계적인 녹색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6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의 투자 규모의 한 6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그린 녹색 성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에너지, 절약, 예. 그리고 탄소 뭐 이런 걸로 얘기가 계속 맺어지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탄소입니다. 예. 이 탄소는 무슨 거래, 시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게 관건 아닐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처라든지 투자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각 나라가 녹색 성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미래의 성패가 환경 패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대국, 그러니까 즉 미국, 일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고탄소 구조인 개발도상국이죠.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 추격을 막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환경 문제라는 대명분과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발견으로 인해서 21세의 패권, 아마 세계 패권은 녹색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탄소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 시장, 즉 유럽연합 시장이 탄소 시장의 허브입니다. 유럽연합 시장은 현재 탄소 시장의 허브로 성장을 했으며 최초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유럽 거래 기후서가 많은 상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유럽연합의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탄소 배출권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 거래소, 즉 ECX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특히 활발한 게 이제 탄소 배출권 선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제 삼성 해외 선물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국내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의 카페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은 이쪽을 통해서 지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예, 그러면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IMO라고 하는 곳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래소는 ECS, 그러니까 즉 유럽 기후 거래소가 되는 거고요. 네. 심볼은 IM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단위 자체는 이제 메트릭 톤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념이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매년 12월물로만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대로는 뭐 해당 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12월물에 한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결제 방법이 실물 인수도입니다. 실물 인수도라는 것은 사실 직접 받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분이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2010년물 12월물로 롤오버하는, 그러니까 갈아타게 되는 그런 형태의 투자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ECX의 IMO 차트를 잠시 보겠는데요. 2009년 2월까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가 다시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방은 더욱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늘 당황하게 되시고 또 사실상 1년에 한 번 정도다 하게 되면은 이게 장기 투자적으로 봐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우선 유럽 시장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로화로 투자된다는 것하고 선물이라는 점을 가장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하락 시 큰 손실의 그렇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후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로화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즉 15시에서 새벽 1시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1,800유로, 이제 하나 약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최소 투자 금액이긴 하지만 실제로 레버리지 때문에 네. 한 계약을 하는데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야 우리 장 닦인 다음에 되는 거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 없는 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 직접 투자하는 거 말고 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슨 관련 상품들은 나와 있습니까? 예, 뭐 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있기는 합니다만,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제 탄소 배출권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네. ETF라고 하는데 ASO라고 하는 것과 GL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거래량이 유럽 기후거래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투자에 부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막 생겨난 시장 아니겠습니까? 탄소 시장 흔히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국내 녹색 성장의 현황하고 한국에 대한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성장, 경제 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역시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녹색 성장의 현 주소,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투자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국내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TFCB 재무 컨설팅의 김형철 재무설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알려진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근 수상하는 기업을 토한 전 세계 이름을 알린 건축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바로 장순각 건축 디자이너인데요. 이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예쁜 건물 보고 이분이 만든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를 선도하면서 대중과 호흡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건축 디자이너 장순각 교수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봤습니다.
기둥과 벽면으로 이어지는 공간. 마치 잘 짜여진 몽타주처럼 어느 공간 하나 허투루 남기지 않은 디테일이 엿보인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머무는데 공간에 관한 상상력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이곳은 건축 디자이너 장순각 교수의 작품이다. 매 디자인마다 새로운 시도를 지향해온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이너로 손꼽히며 2006년엔 최고의 남성 7인에 뽑히기도 했다.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디자인의 숨결을 불어넣는 주인공, 장순각 교수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산업혁명 이후에 일단 굉장히 개발 위주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도시를 새로 만들고 또 그 도시가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로 추구해야 될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했던 것이 이제 처음 친환경 건축의 시작이고 그 친환경 건축이라는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선은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리사이클러블 가능한,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라든지 또 최대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좀 자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업의 근간은 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그 작업의 언어는 근간은 베이직한 부분은 똑같지만 그걸 계속 응용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 보실 때는 되게 좀 더 앞서간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같은 언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계속 응용이 되는 과정이 좀 더 자유분방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사실은 어떨 때는 새로운 걸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좀 제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행위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제가 한국 귀국해서 10년 동안의 작품 쭉 보시면 그 중간 가운데 하고 있는 얘기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언어를 하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용해 나가고 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제가 완성된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험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프랑스 건축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영화의 언어가 있듯이 건축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언어로 도면을 그리니까 이건 빌더라기보다는 정말 아키텍처, 즉 건축이 되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건축이 되는 그런 약간의 전환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나요? 그게 아마 20대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대 말에 정말 재미있는 언어를 제가 배웠다. 그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작업한 어떤 근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는 이 건축 말고 좀 다른 걸 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분야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금방 딱 거기서 스톱을 하고 건축으로 다시 열심히 이쪽으로 한 방향을 받고 그때 이후에는 이거 이외에 딴 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한 가지만 보고 달려왔던 게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단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40대인데 저는 언제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속의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직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의 언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고 그 언어를 사용할 줄은 아는 사람이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면모가 갖춰졌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거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그 언어에 부합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하고 그것들을 뒤돌아보고 그것들을 종합해낼 때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제가 그 면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디자이너로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 그 건축 분야에서는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플한 작업을 했었던 거. 그러니까 장식을 전혀 하지 않는 굉장히 아주 미니멀한 작업을 했었던 것들이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 러브하우스 때문에 저를 좀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배님들 또 좋은 또 건축가들 한국에 또 너무 많으시니까 일단 저는 뭐 제가 최고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계속 이렇게 응용돼서 실현되는 과정을 잘 넘기고 그거를 좀 더 고집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면 60대, 70대 이제 좀 더 많은 수련을 쌓은 상태에서는 그 분야에서 내가 요 정도의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느 분야를 개척은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학에 있으니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생님도 제가 바라는 분야이겠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제자들한테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희 분야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가서도 저를 좀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해 줄 수 있다면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고요. 그들을 대학 때 교육도 시키지만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사회에서 제가 밑거름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의 한 3, 40년간의 작품 세계를 보니까 그 언어가 계속 꾸준히 보이더라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작품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 입어서 안타까워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 소득세까지 내야 돼서 환율의 주가 하락에 소득세까지 삼중고 시달리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환매일 주가 기준으로 환차 손익을 지급해야 된다, 환급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과다하게 세금 내시던 분들 환급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